제가 필리핀에서 사실 만났었던 것들을 방송을 안 할 줄 알았었나 봐요. 안 와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박광렬은 본인이 촬영된지 모르니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얘기했거든요. 알려진 게 30억이지 얼마나 팔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저는 좀 무서운 건 혐의를 너무 빨리 인정해버렸어요, 박광렬이. 마약과 관련돼서 혐의가 재판이 종료되고 나면 법률적으로는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박광렬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때부터는 저도 정말 무서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번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 취재기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들만 그러니까 만나기 힘들다는 게 정말 이게 너무 귀한 분이라 만나기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만나고 나면 안 좋을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셔갖고 이분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남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됐죠, 이분이. 그렇죠. JTBC 탐사 전문 PD 최강일 PD님 모시고 그 마야광 박광렬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때 저희가 하늘궁 네. 그때 한번 뵀었던 것 같고요. 박광렬 때도 한번 출연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박광렬 때. 박광렬 1차 박광렬 때 오셨고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예, 그때는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올 때였고 맞아요. 필리핀에서 떵떵거리면서 감옥 안에 있을 때 네. 그때였죠. 네, 맞아요. 일단 들어오실 때 장면 한번 볼까요? 공항 한번 볼까요? 네. 예, 한번 네. 잠깐 공항입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호화 생활하신 거 맞아요? 국내로 마약 판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들 물음에 시선도 주지 않았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한국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남자도 아니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제가 필리핀에서 사실 만났었던 것들을 방송을 안 할 줄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찍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수감자들 통해서 사실은 촬영을 하고 있었고 박광렬이 나중에 사실은 안 와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궁금했었나 봐요. 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촬영을 했고 박광렬을. 근데 박광렬은 본인이 촬영된지 모르니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죽였다는 네,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자리가 사실은 카메라가 있었으면은 얘기를 안 했을 얘기들이었는데 근데 본인의 신분은 소인 건 아니시잖아요. JTBC라고 밝혔고 제 명함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뭐 물론 이제 몰랐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게 지금 취재되고 있다, 뭐 혹은 뭐 녹취 정도는 된다는 사실 정도는 몰랐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거기까지는 네, 당사자가 네. 아니니. 여튼 그래서 이제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찍어놓고 방영한 거에 대해서 너는 뭐 약속도 안 지키는 남자도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혹시 무서우세요? 사실은 들어와서 좀 낫긴 한데요. 네. 다음에 좀 범죄들을 찾아보니까 저는 2023년 11월 달까지 사실 제가 만났고 그때 전에 마약을 국내로 계속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네. 돌아와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을 이용해서 국내로 또 마약을 5억 원어치를 또 들여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제부터는 좀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진짜로 위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국내에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란 게 있구나. 명확하게 네.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지금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은 뭐 죄가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한두 가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일단 필리핀에서는 하여튼 대단히 뭐 호화 생활을 했던 걸로 이제 저희가 좀 전해 들었는데 네. 그거는 진짜 팩트긴 해요. 그 정도로 호화 생활을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만났으니까요. 네. 박광렬을. 근데 사실 선글라스도 굉장히 비싼 고가의 선글라스였고 교도소 내에서. 네. 제가 만났던 거니까요. 네. 그리고 뭐 핸드폰도 최신형 아이폰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근데 가능하지? 수감 중에 그랬다는 네.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이 구조 자체가 사실 악인 취재기를 다 안 봐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옥중에 누군가가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통신을 하거나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필리핀은.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그 필리핀의 박광렬은 그랬어요.
이 네. 교도소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교도소에서 범죄자를 접견하는 거는 유리 칸막이 두고 가운데 이렇게 구멍 뽕뽕뽕 뚫린 대로 소리만 하고 그 뒤에서는 교도관이 지키고 있고 이런 그림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악인 취재기에서 봤던 그림은 무슨 공터 약간 운동장 같은데 벤치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앉아서 약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접견이 됐던 것 같아서. 사실 거기가 접견실은 맞는데요. 네. 저는 그때 그 필리핀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교도소 내에 촬영 장비를 들고 가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법무부가 제공을 한 거고 필리핀 법무부가 그 자리에 박광렬이 온 겁니다. 올지 안 올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었으나 박광렬이 온 거고요. 사실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안 온다고 하면 제가 강제할 방법이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박광렬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기 발로 와서 네. 인터뷰 다 한 거고, 네네. 물론 이제 촬영 자체를 허락받지는 않았지만, 뭐 당연히 이제 충분히 뭐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서도 뭐 했었어야 되는 촬영이셨던 거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네. 그 좀 저널리즘 원칙 되게 좀 딱딱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세 가지 원칙을 좀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공익성이 있는가, 공익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불가피성이 있는가, 불가피성. 이게 몰래 촬영 아니면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따져봤는데요. 네. 이게 침해하는 인격권보다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큰가를 좀 그쵸? 따져봤는데 네. 저는 이때 가장 무서웠던 게 제가 만났을 때도 마약을 국내에 팔고 있었거든요. 네. 핸드폰으로 계속 주고받고 제가 사실 문자를 보냈던 적도 있어요, 박광렬한테. 근데 답이 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보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좀 빨리 더 멈춰야 되네. 공분을 좀 더 일으켜서 예. 송환을 이뤄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심지어 제가 2023년 11월 달에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후에 또 장애인을 이용해서 네. 국내로 마약을 몇 명, 4만 9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다시 보냈으니 네. 아무리 통신이 돼도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마약 공급책들을 쥐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걸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그게 낯설어서 필리핀을 갔던 거예요. 예. 어떻게 도저히 네가 팔았냐. 예.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갔었던 겁니다. 아니 하다못해 이제 뭐 총책이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해서 자기가 조직을 장악한다든지 팽한다든지 이 사람은 계속 끝까지 그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약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다라는 게 공급줄을 상선이라고. 쥐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때 그래서 그 바티칸이라고 킹덤. 불렸던 네, 네, 네. 바티칸 이씨 26살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원래는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그 박광렬한테 간택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거의 뭐 100명이 넘는 마약단의 총책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도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때 박광렬을 만나서. 그러니까 꼬마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그 바티칸 이씨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조직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저를 협박하면서 나는 내일이면 마약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사람 말 우리가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정황들은 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 밑에서 움직이는 뭐 행동책들이 꽤 있는 거는 아마도 팩트로 보이고 이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 그러길 좀 많이 바랍니다. 밝혀지겠죠. 네. 네. 그리고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은 근데 뭐 하다가 이렇게까지 큰 거예요? 그 이제는 그 회사가 망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될지 예. 모르겠지만 대전에 그 세이브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백화점. 세이브존이요? 네네. 예. 마트형. 네네 맞아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 대전이요? 옆에도 있었는데. 네. 세이브존? 네 거기서 참치 팔던 사람이에요. 원래? 네. 그 대전에서 참치 팔면은 수완은 좋았겠네요. 둔산 바닷가 세이브존이었나? 근처가 아니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네. 수완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 영상으로도 남아 있고. 예? 네. 그래서 참치 팔던 사람이에요. 떼다가 팔았다는 유통업자. 거예요. 유통업자. 네. 근데 갑자기 참치에서 왜 마약이 돼요? 뭐 본인 말로는 그 IDS 홀딩스 사건에 연루가 돼서 본인도 사기꾼이 됐고 그래서 필리핀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자기도 억울한 삶을 살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억울하게 필리핀 갔다. 오케이 뭐 그렇다 네. 치고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근데 뭐 할까 찾다가 마약 유통을 하게 된 거예요? 마약 유통은 좀 더 그 단계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카지노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드라마 카지노에 네네네. 나오는 네. 찰리가 박학렬을 모티브로 정확하게 박학렬을 모티브로 만들어냈던 건데. 찰리. 네.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인데 그래서 국내에서 도망친 사람들의 돈을 응. 그 전기빵에 유통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정키빵은 이제 그 네. 도박하는 네, 사람들에게. 네.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니 그 네.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돈을 또 자기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곳에서 그 다른 그 여기서 나오는 그 다른 마약 총체 사라김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만나서 마약을 어떻게 유통할 수 있는지를 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배웠구나. 네, 거기서 교도소에서. 배운 아. 사실 그 교도소도 엉망이에요. 외국인 네. 수용소인데 네. 거긴 정말 엉망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거기에 있고 아, 서로 범죄 정보 공유하면서 네, 더 진일보한 범죄자로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범죄 수법 같은 것들 아니면 뭐 유통 경로를 이제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마약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네, 그 다음에 보통 그냥 거기서 뭐 운반책 내지는 뭐 중간 유통책 정도 할 것 같은데 마약 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건 가장 정점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네. 일단은 국내 유통시킨 마약이 너무 많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도소가 이 사람한테 요새가 됐던 거예요. 더 이상 수사가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 생기다 아. 보니 이 사람은 계속 마약을 풀려도 되고 어차피 교도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교도소가 이 사람 몸집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된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돈만 있으면 꽤 편하고 뭐 거리낌 없는 생활들을 하는 것도 필리핀은 가능한 모양이군요. 사실 이게 필리핀 언론에 나왔던 이 MVP 교도소에 대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 전에 사실 뭐 함부로 제가 다른 나라를 평가하는 게 실례일 수는 있지만 이 교도소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필리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뭐 고위 정치인이 이곳에 들어가서 그 룸사롱을 운영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네. 교도소 안에서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도소장이 이 안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통해서 수십억 원의 달러를 횡령했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네. 이 교도소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교도소입니다. 예. 네. 그런 교도소라 이런 범죄가 더 유지되거나 더 확산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공터가 커요. 네. 이 부지가 굉장히 크고 이 부지에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돈이 없으면은 정말 지옥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이곳은 그러니까 사실 배급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밥 같은 거요? 네, 그래서 가난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쥐를 어. 먹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쥐를 잡아서 먹어야 되고, 근데 돈이 많으면 소고기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아주 지방인, 그러니까 먼 지역이에요. 수도권에서. 아니에요. 사실 그 마닐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어. 근데 지금은 여기가 재개발됐다고는 하는데 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일산 정도? 거리가. 네, 그 정도의 거리예요. 네. 반입 물품 이런 건 전혀 통제가 안 되나 봐요. 저도 카메라를 들고 갔잖아요. 그러게요. 여기는 오히려 사회보다 더 아주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그 실제로 곳이군요. 그 제가 보도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곳에서 그 집단 총격전이 있었어요. 이 교도소 안에서. 무슨 살인 사건도 아니고 네, 총격전이요? 네. 마약단 두 단이 네. 붙어서 네. 총격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은. 좀 교도소라는 말이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너무 그냥 작은 사회군요, 여기도 그냥. 네, 그래 보여요. 그 범죄인들을 나르코스에서 에스코바르가 갇혔던 교도소가 딱 실제로 이런 네,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심지어 마약도 교도소 안에서 만들기까지 했었는데 저는 사실 네. 이곳에서 마약을 만들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시설을 갖춰놓고 네. 교도소 내에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요새니까. 네. 근데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 네네네. 어찌 보면 제일 안전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곳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일 수도 있겠네. 교도소 내가.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그걸 보도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계속 국내로 마약을 뿌릴 거고. 네. 되게 방학열은 저를 만나서도 자기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한국에. 네.
확신을 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자긴 증거가 없다고. 아 증거가 없다. 내가 핸드폰이 뭐가 있냐, 나랑 주고받았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 내가 아니라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러니까 박광렬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약을 그렇게 많이 들여왔으면 여기서도 누군가 받아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국내에는 누가 큰 손이었던 거예요? 그 검거된 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아까 말했던 그 바티칸 킹덤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뭐 몇백억 원어치의 마약을 국내로 유통했던 마약 단위 하나 나왔던 거고 네. 밝혀진 건 2023년 3월 달에도 그 20대였던 사람이 박광렬의 사촌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사람도 마약을 들어오다 걸렸고 최근에 보도됐던 그 작년 24년도에 그 장애인 네. 네. 그 마약들도 국내에 들어왔던 거고 사실은 뭐 한창 때는 한 달에 300억 원어치의 마약이 국내로 박광렬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을 만큼 사실 얼마나 많은 마약을 뿌렸는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은 그곳의 마약은 싸거든요. 한국에선 굉장히 비싸지만 네. 그곳에선 구하기가 쉬우니까. 아, 어떻게 들여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도 알고 싶어요. 그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그 마약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그 박광렬의 면회를 갔었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 오늘 또 해주실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박광렬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은 잊고 있은 하지만 이름 들으시면 다 다시 기억나실 그 버닝썬 사건에 박광렬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내용을 좀 취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버닝썬과 관련된 영역은 네. 제가 잘 몰라요. 네. 네. 근데 적어도 황하나는 제가 알죠. 황하나. 네, 몇 번 만났으니까. 예. 그리고 엄상미 씨도 잘 알고요. 근데 엄상민 씨는 누구죠? 그 맥심 모델 하시는 분이 네. 있어요. 네. 그분이 사실 좀 비극적이긴 한데 예. 바티칸이라고 불리는 이 씨의 여자친구 분이셨거든요. 중간 총책 같은 사람의 네, 국내 유통 총책 네. 그리고 황하나의 전 남편은 네. 네. 이 바티칸 마약단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그 황하나- 사망한 오모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하나의 전 남편이 네. 예. 그러니까 마약 역시 마찬가지로 운반책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네. 예. 국내에 아마 판매하는 중간 보스였던 남 씨가 있거든요. 이분도 지금 식물 인간 네. 상태세요. 마약을 네. 과다 너무 많이 복용하셔서. 해서. 근데 그분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그 오 씨고요. 네. 예. 그 오 씨의 아내가 황하나고요. 황하나 네. 씨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 첫 취재가 그때 엄상미 씨의 집에 갔었던 게 제 취재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만났던 사람들이 5명이었는데 음. 그 중에 3명이 자살했어요. 언제 몇 년 사이에? 그 2023년도에 다 자살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살은 맞긴 맞는 거예요. 자살은 그렇게- 맞죠. 아, 근데 이걸 자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오 씨 같은 경우는 투명망토가 보인다고 네.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했어요. 근데 그는 약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남 씨도 약을 너무 많이 해서 아. 스스로 목을 조르다가 식물인간이 됐고요. 아, 사실 마약이 진짜 무서워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어쨌든 뭐 마약을 정말 말단에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중간 유통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해요? 귀한지 모른다고 해야 되나? 박광렬이 너무 많은 마약을 뿌렸고 아, 그러니까 언제든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검거됐을 때 빈 마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30억 원어치가 검거됐다라고 예. 하면 알려진 게 30억이지 얼마나 팔렸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당시에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그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뭐 정말 매일같이 박광렬이 자기 마약이 이만큼 있다라고 맨날 자랑을 했으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황하나 씨 이제 취재를 하셨고 그 주변 사람들 이제 취재를 하셨고 그리고 황하나 씨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 버닝썬까지는 뭐 정확히 잘 뭐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만 황하나 씨가 그 버닝썬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 이전에도 좀 많이 언론에 나온 얘기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아는 사실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버닝썬과 관련된 영향. 근데 다만 당시 제가 황하나 씨 아버지를 만났었고 네. 네. 그때 참 되게 슬펐던 게 그 아침마당인가 그런 데 나와서 황하나 씨가 단약했다고 네.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한국으로 구속돼서 들어가셨거든요. 아, 마약은 끊을 수가 없나 봐요. 황하나 씨가 네, 맞아요. 다시 지금 들어오셔서 국내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얼마 전에 네, 거기도 들어왔죠. 송환됐을 캄보디아인가 어디서 아기 네. 낳고 들어와서 송환이 네. 됐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버닝썬과 관련돼서 이제 의심이 될 만한 단서는 그 황하나 씨는 어쨌든 그 버닝썬의 단골 뭐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VIP. 그런 분이었고 네. 그 황하나의 전 남편 지금은 사망한 네. 그 사람이 그 바티칸 킹덤이라는 조직의 유통책 중에 하나였고 그럼 이제 버닝썬에서 유통됐던 여러 종류의 마약들이 이 연결고리를 타고서 유통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황하나 씨는 네. 마약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황하나 씨는 단순한 투약범인가요? 아니면은 뭐 유통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나요? 유통 관련된 혐의는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중독 상태였다 심각한 네.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하여튼 뭐 지금 뭐 언론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황하나 씨가 단순 투약 정도가 아니라 중간 유통도 아마 했었을 것으로 관여했을 수도 그 있다.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뭐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뭘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혹시 취재되는 게 있나요? 실제로 살인 사건으로는 국내로 송환된 게 아니고 네. 마약 유통과 관련된 혐의로 국내에서 사실 빌려온 거니까요, 필리핀에서. 네. 그래서 뭐 마약 혐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수사관만 20명 넘게 배정돼 있고 네. 뭐 경남청, 뭐 경기북부청 전국에서 뿌려진 마약과 관련된 혐의들을 네. 박광렬과 관련돼서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박광렬의 뭐 진술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진술 잘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뭐 변호사도 또 뭐 비싼 사람 또 썼겠죠. 그럼 이제 그 지금까지 알려진 뭐 여러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서 실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박광렬을 이렇게 데려와서 수사를 좀 하는 거겠죠. 우리 또 심판대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여기 오셨던 김대규 네네네. 네. 회장님이 직접 잡았던 사람이니까요. 예. 박광렬과 관련돼서 그때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100%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이번에 구속까지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무서운 건 혐의를 너무 빨리 인정해 버렸어요, 박광렬이. 아, 추가로 불지 않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걸 그냥 인정한 거예요? 사실 마약과 관련돼서 혐의가 재판이 종료되고 나면 네. 법률적으로는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이번에도 사실 저는 제가 만났을 때 마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또 이번에 필로폰 양성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 취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박광렬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때부터는 저도 정말 무서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만약에 이제 우리 법원에서도 유죄나 뭐 이렇게 뭐 한 30년 이렇게 나온다 치면 판결만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그 교정 시설에서는 묶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국제법상 필리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60년을 받았던 거고. 예. 네. 그래서 그 형이 60년도 사실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굉장히 빨리 인정했어요. 네. 그곳에서 살고 싶었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사건이긴 한데 제가 그때 취재했었던 강주천 살인 사건이라는 것도 보도를 했었는데 네. 국내 살인범들이 자꾸 필리핀으로 들어가서 마약을 숨어버리고. 팔길 바래요. 박광렬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아, 성공 모델인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여기선 범죄자로 재기하기 어려운데 필리핀에 가면 호화 생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차피 거군요. 인생은 끝났으니 아, 그래서 그 강주천 씨도 아내를 죽이고 필리핀에서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다 걸려서 검거됐었는데 제가 만났을 때 저희 그 코디님이 만나셨을 때 그때 강주천 씨가 했던 얘기가 MVP로 보내달라였어요. 아 그래요. 그 네.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숨어버리고.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 일도. 야 큰일이네. 이거 뭐 그러면 여기서 절대 보내지 말아야겠네요. 네. 재판을 질질 끌든지 수사를 더 하든지. 박광렬을? 예. 근데 뭐 예를 들어 수사 아무리 뭐 끌어봐야 뭐 몇 년을 끌겠어요. 거기다가 1심에 그냥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수사는 빨리 끝나겠죠. 너 이거 했어? 네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다 네가 보낸 거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검찰 더 조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인정 다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럼 뭐 근데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 그나마도 유통을 덜 하고 여기는 이제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할 수는 그렇죠, 없는 그렇죠. 없으니까 네. 국내에 잡아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정도로 통신을 끊어놓은 채로 잡아두면 박광렬의 그 줄도 다 끊기지 않을까요? 아 몇 달 이상 네. 최소 길어지면 1, 2년 이렇게 다 1, 되면 2년 동안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고 하면 그동안은 거기서 이제 박광렬 없이 조직을 꾸리면서 그렇겠네. 손절을 네. 치겠죠. 저도 그러길 바래요. 네. 아, 그 박광렬도 어쩜 그걸 제일 무서워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크겠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음. 뭐 당연히 그게 좋아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 사람의 끈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에 대한 수사 기간을 좀 더 구속 수사 기간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전략적 전술적으로 보자면 네.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하고 이 사람 하나 처벌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제3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마약을 줄이든 끊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방법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가 많은 모양이네. 뭐 필리핀만 그렇겠어요. 태국이든 캄보디아도 캄보디아도 최근에 그렇고. 말이 많았고. 예, 네. 워낙 또 통신 기술이 워낙 발달하니까 네. 원격으로 얼마든지 뭐 한국 다 소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방법이 지금 잘 뭐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그 네. 김성곤이라고 그 필리핀에서 살인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 기업이요? 네, 그 필리핀에 돌아온 그 뭐 여행사를 차려놓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살인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뭐 돈을 목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유괴한 뒤 살해하고 네, 네, 이런 네. 거요. 근데 그 사람도 국내에 송환이 됐어요. 2017년인가. 예. 근데 그 사람은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어요. 한국에서. 아, 이런 어떤 선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지금도 수감돼 있어요? 한국에 우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하긴 이런 것들은 필리핀이랑도 어느 정도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도 꼭 이 박학렬을 받아야만 뭐 싫잖아요. 자기네 나라 그렇죠. 범죄자인데. 국가 이미지도 나빠지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박왕렬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우리 교정시설에서 가는 날까지 철저하게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혹시 오늘 이제 뭐 박왕렬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연결됐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 쭉 꺼내 주셨는데 지금도 제일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걱정되시는 게 좀 있을까요? 역시 박왕렬이 돌아가는 것, 다시 영향력 행사하는 것. 네, 그게 가장 무섭고요. 네. 그냥 앞으로는 그냥 집에 들어갈 때 한층 아래층에서 내려가서 비상 계단에 누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그런 없길 일 바랍니다. 없었으면 네. 좋겠다. 네. 지금도 계속 그러고 계세요? 최근에 좀 다시 잡혀 들어왔을 때는 좀 그게 좀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아유, 들죠. 그렇다고 뭐 이사를 뭐 계속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안한 삶에 살아서야 이런 취재 누가 또 하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좀 안심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상은 조금 공권력에서라도 좀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냥 지금 순식간에 좀 순간적으로 들긴 하는데. 저번에 사실 경찰분들이 워낙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네. 지금도 그렇고 네, 대한민국이 되게 건강한 나라더라고요. 치안이 굉장히 네. 안전한 나라긴 그래서 하죠. 네. 뭐 저한테 보호 조치도 잘 해주셨고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떨치기는 아직은 좀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박광렬이 완전히 모든 조직으로부터 그냥 완전 고립이 되고 어떤 통신도 통하지 않는 정도 상황이 돼야 네. 우리 PD님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으실까. 자, 오늘은 우리 JTBC 탐사 전문 PD시죠, 최광일 PD님과 함께 이름도 너무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면 안 됐었나? 최강일 PD랑 좀 걱정돼서. 아닙니다. 네, 최광일 PD님과 함께 박광렬 이야기, 마여광 박광렬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여쭤봤고요. 취재 뒷얘기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두 기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제작진들도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최광일 PD님 고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